달 일하면은 1,000만 원 넘게 번다고. 누가 봐도 이 사람 다 기자회견하는 사람이고. 많은 젊은이들이 취업을 위해 떠난 캄보디아. 나 지금 납치됐어. 얘가 빨리 살려줘. 우리야, 아니 우리야. 저희가 봤어. 우리야 멤버십, 우리야 멤버십. 우리야 멤버십, 플리즈. 오케이. wait. 플리즈. 플리즈 살구미. 한국인들의 바닥에 다 엎드려 있는 거예요. 캄보디아 그곳은 일터가 아닌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연속 발생하고 있는 일하러 갔다 고문에 시달리며 납치 감금하는 납치 감금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납치뿐만 아니라 심각한 고문과 심지어 살인까지. 캄보디아에는 아직도 감금되어 고문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지옥을 탈출하기 위한 목숨을 건 탈출 시도. 실존하는 범죄 도시.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냐 하면은요. 지금까지 캄보디아 현지에서 안전 생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한국인 숫자가 총 80여 명에 달합니다. 범죄에 연루된 것이 확인된 한국인의 숫자 무려 1,500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정도입니다.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납치 감금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할 것을 지시했잖아요.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용 가능한 방안을 최대한 즉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찰청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남성분 있었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됐는지 너무 궁금하시더라고요. 도와주신 분이 있나. 우리야 멤버십, 우리야 멤버십. 길 위에서 이제 위험하게 한국 대사관을 불러달라고 요청했던 그 40대 남성, 현지 경찰이 이 남성의 신원을 확인했고요. 지금 무사히 귀국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감금당하고 있는 곳, 영상에서 보신 곳이요. 그 현지 언어로 웬치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범죄 단지 라는 뜻이고요. 국경 근처에 조성되어 있기도 하고요. 이 시내에서는 좀 떨어진 곳에 주로 대규모 단지로 조성되어 있는데요. 확인된 것만 총 50곳 넘게 현재 확인이 됐고 합치면 총 400여 곳이 넘는다라는 추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어떤 범죄 단지에서는요 관리자 그리고 감금된 사람들 모두 합쳐서 약 5천 명 정도가 머무를 수 있는 이런 대단지도 있을 정도입니다. 겉모습을 보자면 우리나라의 그냥 큰 아파트 단지 또는 큰 빌라 단지 뭐 이렇게 이제 보이는 모습들이에요. 그런데요. 정문에 가면 총을 든 경비원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지 전체가 철조망이 위에 다 둘러쳐져 있는 높이 5m 이상의 벽으로, 담장으로 다 둘러싸져 있습니다. 그리고 웬치 내부는요, 아주 숙소들이 촘촘하게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안에서만 모두 생활할 수 있도록 생필품을 파는 가게도 있고, 슈퍼마켓, 그리고 세탁소, 이발소, 술집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웬치에는 저 안에 성매매하는 업소까지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고 고문까지 저렇게 하면 제정신으로는 못 버틸 것 같은데. 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이 말에 속아서요. 캄보디아로 향한 한국인들은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조직원들에게 납치돼서 웬치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끌려간 이 웬치는요. 대부분 중국인이 수장으로 있고요. 이 수장인 중국인의 통역사 역할을 하면서 한국인들에게 불법적인 일을 시키는 조선족이 서열 2위, 그리고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으로 직접적인 사기를 치는 한국인의 서열이 가장 낮았습니다. 가장 서열이 낮은 한국인들은 웬치에 감금이 된 뒤에 여권과 통장, 휴대전화를 모두 빼앗긴 채로 하루 종일 조직원이 시키는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곳입니다. 웬치에 납치된 일부 한국인들의 발에는 족쇄가 채워졌고 하루 종일 모니터 앞에서 전화를 돌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착취당한 그들의 식사는 물만두 7알뿐이었죠. 일을 잘 하지 못하거나 조직원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경우에는 그마저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웬치에서 벌어지는 고문의 수위는 정말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폭행은 기본적으로 매일 행해졌고요. 고문을 할 때 전기 충격기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개인에게 할당된 목표 금액을 채우지 못하거나 범죄 수익금 입출금으로 사용되는 개인 통장이 거래가 정지가 되면 손톱을 뽑거나 손가락을 잘라버리기도 하는 행위를 저질렀는데요. 왜냐하면 통장이 개설되면 그 통장으로 범죄에 이용이 되는데 거래되는 금액이 점점 좀 커지면
정지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통장을 개설하라고 시키거나 고문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계속 또 다른 피해자들을 찾는 일이 반복이 되면서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고문을 해도 성과가 안 올라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최선을 다해도 안 되니까요. 그 경우에는 이 범죄 조직이 장기 적출 판매를 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안구를 적출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돈을 버는 수단으로만 본 거죠. 결국 계속된 폭행, 고문의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버티다가 사망하는 사람들이 발생을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한국인들이 사망하면요. 그 이후에 이 한국인들의 시신을 이 소각장에 넣어서 처리한다라는 증언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존파 생각이 갑자기 났거든요. 사람이 진짜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는가. 그 살인 공장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존파와 유사한 점이 그 부분만이 아니고요. 이 웬치에서 범죄 조직들이 감금된 한국인들에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경찰관들 다 우리랑 친하다. 우리랑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도망가도 소용이 없다. 탈출해봤자 다시 이곳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아마 그 당시에 지존파가 피해자에게 했던 말, 피해자가 그래서 도주하다 택시기사가 하는 말 두고 깜짝 놀라서 뛰어내렸던 그 연상이 되실 거예요. 이건 범죄 조직들이 특히 납치 감금하고 있을 때 피해자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법입니다. 피해자들은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되면 우선 불신을 하게 되죠. 누구도 못 믿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도망갈 생각도 못 하게 되고요. 혹시라도 도망간다 하더라도 이들이 한 번씩은 또 일부러 도망간 사람 잡아와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 사실을 공개합니다. 봐라, 우리만 안 두고 도망갔다 결국 왔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이제 사회적 학습이라는 효과가 일어나가지고요. 전체가 다 도주는 꿈도 못 꾸는 이런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걸 통틀어서 뭐 가스라이팅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코로나 이후 얼어붙은 한국 취업 시장을 떠나 해외로 향한 2030 세대.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그들에게 캄보디아에서 일하면 쉬는 날에는 여행도 할 수 있고 게다가 거액의 월급까지 준다고 유혹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속였던 구인 광고 내용, 그 글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캄보디아 구인 공고 내용입니다. 네, 뭐 아주 친근한 이미지로 굉장히 정상적인 직업인 척 속이고 있죠. 월 700이면은 솔깃하죠. 거기에 플러스 알파입니다. 가장 안전한 나라 맞아요. 남녀 월급 인센 월 평균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지난달 직원 중에 최고 월급을 받은 사람 4,500만 원 수령. 고수익을 약속하며 청년들을 유인하고 감금 폭행은 없다면서 안심시키기까지 하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맞춤법도 많이 틀려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벼랑 끝에 내몰려서 돈이 필요한 상황이 오면 시야가 굉장히 좁아지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광고에 혹하게 되는데요.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캄보디아행을 선택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밝혀진 충격적인 사례도 있었는데요. 일본어 통역사를 구한다는 말에 속아서 캄보디아에 건너갔다가 납치 감금된 30대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피해자는요. 감금된 뒤에 강제로 성인 방송을 해야 했고요. 조직이 정한 만큼의 후원금을 그날 받지 못한 날에는 폭행과 욕설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피해자를 속여서 범죄 조직에 팔아넘긴 가해자는요. 그 인신매매의 대가로 500만 원을 받았고요. 심지어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가해자의 정체가 실제 모델 겸 배우였다는 겁니다. 사흘에 300만 원 지급, 비행기 표도 제공한다는 조건에 현지 간판 제작 디자이너 구인 글을 보고 바로 캄보디아로 떠났는데요. 그가 도착한 캄보디아의 현실은 너무나도 달랐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지옥과도 같았던 캄보디아 웬치에 감금됐다가 현지 경찰에 의해서 극적으로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한 피해자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핸드폰이 한 60장이 넘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냥 누가 봐도 이 사람 딱 기자회견하는 사람이고. 세상에. 속겠다. 3일에 300만 원을 준다는 게 의심스러웠지만 회사에 전문성이 있어 보였기 때문에
A씨는 취직을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캄보디아에 도착을 했는데 옆구리에 칼을 들이밀고 뒤에 있던 남자 검정색 마스크에 검정색 모자 쓴 사람이 제 목을 조르게 돼요. 너 여기 다 알고 왔지 않냐 하면서 도착하자마자 공항에 마중 나온 남자가 이 A씨를 납치했습니다. 한국인들이 바닥에 다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가 쫙 세팅이 되어 있고 아이패드도 쫙 세팅이 되어 있고 거의 이름을 절대 공유하면 안 돼요. 제가 23호였어요. 7호 밥 먹어. 23호 밥 먹어. 모든 게 다 숫자로 불렸어요. 여권도 뺏기고 A씨는 감금을 당했습니다. 취약계층한테 이제 컴퓨터에서 공부도 하려고 하는데 저한테 대안적 조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강제로 보이스피싱까지 하게 되는데요. A씨는 감금된 채 폭행과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러던 중 업무용 휴대폰으로 남자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 납치됐어. 내가 빨리 살려줘. 막 하면. 진짜. 연락받은 남자친구와 가족이 경찰과 외교부에 신고를 했고요. 이후에 캄보디아 경찰이 이 A씨를 구출했습니다. 진짜. 그런데요. 범죄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면서도 캄보디아에 간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캄보디아에 있는 현지 교민들의 말에 따르면요. 한국 청년들이 범죄 조직에 자신의 대포 통장을 고액에 팔려고 왔다가 붙잡혀서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에 직접 가담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제 이렇게 많은 교민들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젊은 친구들이 자기 것 또 식구들 것 이 통장을 20개 또 30개씩 막 가지고 오는 걸 많이 봤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것들로 봐서는 캄보디아에 올 때 이미 어느 정도 이 불법적인 성격에 대해서 인지하고 오는 것이다. 일부 국민들의 시선으로는요. 캄보디아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 순수한 피해자들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그 인식들이 분명히 형성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던 중 SNS에서 공개된 충격적인 영상. 학생 박 씨에게 강제로 시키는 영상입니다. 우리는 하라는 대로 와서 돈을 들고 달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보인다 이번에 네가 같이 들어오지 들어왔나? 예, 맞습니다. 노동장도 같이 들어오고 OTP도 재발급하라 해서 다 재발급하고 다 넘겨줬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남성의 가족까지 협박하는데 일단 동장 보니까 사고를 저질렀어요. 사고 저질렀으니까 해결해야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박 씨의 가족에게 5,700만 원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학생 박 씨는 고인이 되어서야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왜 걸렸어? 지금 영상 속에 나온 20대 박 씨는요, 부모님에게 캄보디아 현지 박람회를 다녀오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떠난 뒤에 연락이 끊겼습니다. 하지만 사실 박 씨가 캄보디아에 간 진짜 이유는 지인에게서 캄보디아에 가서 본인의 통장을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건너간 거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어느 날 박 씨 통장에 있던 범죄 수익금들이 빠져나가 버린 겁니다. 웬치 조직원들은 박 씨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추궁을 했지만 돈이 빠져나가는 이유를 박 씨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모르지. 그날부터 박 씨에게는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박 씨에게 처음에 캄보디아 가라고 권유했던 지인이 있습니다. 한국 내에. 예. 그 지인이 국내에 있는 대포 통장 거래 조직하고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 씨는요, 자기가 믿었던 그 지인의 소개로 한국에서도 자신의 통장을 대포 통장으로 판매한 적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가기 전에. 이 지인은요, 이 박 씨가 사용하는 개인 정보,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로 사용하는 암호, 이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었고요. 이 통장, 캄보디아 조직이 사용하라고 가지고 간 통장의 비밀번호도 이 지인이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캄보디아에서 이제 박 씨의 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수익금이죠. 그걸
돈이 들어오자마자 이 박 씨의 수익금을 이 한국에 있는 지인이 몰래 빼갔던 것이었어요. 아까 그 내용을 추궁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 아무리 추궁을 해도 답이 안 나오죠. 그런데 어떻게 알아? 살인자지. 그러니까 살인자네요. 근데 저런 걸 몰랐지 않았을 거거든요. 진짜 살인자네요. 너무 못됐다. 악마다. 조직원들은요, 박 씨에게 이렇게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요, 박 씨 가족한테 전화를 해서 5,700만 원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하는 거예요? 한국인 중 일부를 중독시킨 뒤에 그 값으로 더 큰 빚을 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범죄자로 만들어가지고 탈출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수법입니다. 결국 사망한 채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을 더 슬프게 한 사실은 아들의 사망 원인이었습니다. 현지 경찰의 검안으로 밝혀진 20대 아들의 사망 원인은 바로 극심한 통증으로 인한 심장마비였습니다. 2025년에 우리 젊은 20대 청년이 고문으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건 너무 명백한 증거들이 있잖아요. 근데 범인을 잡을 수가 없나요? 네, 캄보디아 경찰은요, 박 씨가 사망한 지 2달이 지난 뒤에야 시신이 발견된 그 장소 인근에 있는 웬치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피의자 3명을 검거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3명은 단순히 이 시신을 옮기는 데 동원됐던 조직원들일 뿐인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이 사건의 핵심 주범,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주범입니다. 박 씨 살해의 주범, 조선족 리광호입니다. 지금은 라오스로 밀입국한 뒤에 계속 도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오스로 옮겨갔다고. 제가 캄보디아에 확인된 곳만 웬치가 50곳이 넘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요, 가장 큰 조직이 현지에서 아주 유명한 프린스 그룹에서 운영하고 있는 태자 단지라는 곳이었는데요. 프린스 그룹의 수장이 천즈라는 회장이에요. 천즈는 원래 중국인이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국적을 캄보디아로 바꾸면서 캄보디아로 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해인 2015년에 프린스 그룹을 설립을 했고요. 이 프린스 그룹은 카지노를 기반으로 급성장을 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개발, 금융사업 등으로 사업을 마구마구 확장을 했고요. 이를 통해 약 88조라는 엄청난 부를 축적한 프린스 그룹. 천즈 회장, 수년간 이 프린스 재단을 통해서 1,600만 달러, 우리 한화로 약 230억 원 이상을 사회에 기부하기도 하고요. 장학 사업을 운영하면서 아주 착한 자선 사업가의 이 이미지도 구축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천즈 회장은요, 대기업 회장의 탈을 쓰고 피싱 범죄를 통해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명 돼지도살 사기 범죄를 해온 겁니다. 피해자에게 신뢰를 쌓아 피해 금액을 키운 뒤에 가르치는 게 농부가 돼지를 살찌운 뒤에 도살하는 과정과 유사하다고 해서 돼지 도살 사기 범죄라고 부르는데요. 천주 회장은 이 돼지 도살 사기 범죄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을 직접 관리하면서 죽지 않을 정도로만 때리라는 지시까지도 내렸다고 합니다. 캄보디아 정부에서는 전혀 조금의 제재도 없었을까요? 네, 거의 뭐 대놓고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거기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천주 회장은요, 캄보디아의 최고 실세가 훈센이라는 전 총리거든요. 현 총리도 훈센의 아들이고요. 이 훈센 전 총리와 천주 회장은 아주 절친한 친밀한 사이였던 것이 이제 확인이 됩니다. 게다가 이 천주 회장은요, 자신이 운영하는 태자 단지에서 벌어들이는 막대한 범죄 수익을 가지고 군, 경, 관, 요로에 뇌물로 흘려보낸 그런 정황이 이 국제사회에 의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이 이 천주 회장의 뒤를 봐주고 정부, 군경, 모든 이제 관 조직들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불법적인 일에 가담시키면서 천문학적인 이 범죄 수익을 거두는, 서로 상생하는 이런 관계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결국 천주 회장은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사업을 키워왔고요. 대규모의 사기를 칠 수 있었던 겁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좀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미국은요, 천주 회장이 이끄는 조직이 암호화폐 사기, 또 돈 세탁, 고문과 같은 광범위한 국제범죄를 주도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미국과 영국은 프린스 그룹 관련 기업을 제재 목록에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천주 회장이 오랜 기간 동안 캄보디아 정부의 권력층과 친분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사실상의 처벌은
과연 이루어질까 미지수다라고 하는 의견이 많은 상황입니다. 천주 회장이 운영했던 태자 단지는 비워진 상태고요. 이제 그곳은 캄보디아 군경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천주 회장은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 및 조직 범죄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됐고 FBI 역시 천주 회장을 쫓고 있는데요. 하지만 천주 회장의 행방은 아직까지 묘연한 상태. 캄보디아에서 범죄를 하는 건지가 궁금해요. 부패 문제가 가장 첫 번째 원인으로 꼽힙니다. 캄보디아는 그동안 국제 투명성 기구 트랜스페런스 인터내셔널이라고 전 세계의 부패 지수를 매년 측정하는 기구거든요. 거기에서 거의 가장 부패한 나라로 꼽히는 곳이 수년간 계속해서 꼽혀왔던 곳이 캄보디아이고요. 여기에 또 하나는 지난번에 제가 이제 조이팔 때문에 중국 다녀온 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미 중국에서 자리 잡고 있던 보이스 피싱 조직이 캄보디아로 옮겨간다. 조희팔도 아마 자신이 죽은 것처럼 가장하고 캄보디아로 옮겨갔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파다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 중국이 1대1로라고 전체적으로 동남아, 아프리카까지 이 어떤 자신들의 무역과 또 영향력을 확대시켜 나갔잖아요. 그러면서 캄보디아에는 주로 카지노나 관광 사업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대규모 이 카지노나 관광 단지들을 건설을 했는데 문제는 그 뒤에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거죠. 그래서 카지노 이 관광 사업을 운영할 수가 없어서 상당수의 단지들이 망했습니다. 근데 그 인프라는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범죄 조직들이 가서 일하기가 너무 쉬운 거죠. 모든 감금 합숙 시설 있죠. 그 안에 식당 시설 있죠. 그리고 단지가 대단히 넓죠. 부정부패되어 있으니까 정부에서 간섭하지 않고 돈만 주면은 자기를 오히려 보호해주고 여기에다 지형적으로도 캄보디아는 밀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적인 뭐 수사기구나 외국에서 와서 이렇게 파악을 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점들이 모두 합쳐져서 결국은 캄보디아로 이 범죄 단지들이 뭐 수백 곳이 형성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캄보디아 납치 감금 사건이 줄지 않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주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필코 캄보디아로 가겠다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하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불신 검문을 하고 있는데요. 자, 지난 10월 16일 경찰이 인천공항에서 한 남자를 검문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에게 캄보디아로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경찰이 묻고 있는데요. 증명할 수 있는 방법 저희 다 알려주세요. 아니 근데 제가 증명하기 싫은데. 근거를 제시해달라는 요청을 완강히 거부하는 남성. 텔레그램 한 번만 하면 텔레그램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 남자. 이 남자는 경찰단 사무실로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조사 중에 이 남성의 수상한 행동이 포착됐습니다. 조사를 받으러 간 경찰단 사무실을 촬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상하다. 뭐야? 심지어 장난스러운 포즈까지 영상에 담고요. 사실 이 남성은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 상황을 전부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뭐야? 범죄자인가? 지금 수사과 가고 있어요. 자, 이를 본 운영자는 이 남자에게 메신저를 삭제하라 지시합니다. 결국 그날 밤 이 채팅방은 사라졌습니다. 쉽게 월 수백만 원 이상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구출이 된 뒤에 다시 웬치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부모가 집으로 돌아와라고 사정을 해도 범죄 조직에서 이미 자리를 잡았다는 이유로 웬치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범죄 집단 절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체포가 되는 거고요. 더 이상 스스로 범죄자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옥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고문 폭행 당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 이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적이 나오지 않거나 잘 못하거나 달아나려고 하거나 그런 몇 가지 사례에 해당됐을 때만 징벌을 당하지 시킨 대로 잘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 그리고 나는 그런 피해자 쪽이 아니라 고수익을 받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인정 욕구가 채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사이비종기랑 좀 비슷한데요. 다른 곳에서는 자기가 전혀 인정받지 못해요. 그런데 이 범죄 조직에 자기가 잘 순응하고 실적만 올리면 막 지위도 높여주고
범죄 단지 아니긴 하겠지만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해주고요. 아까 보셨지만 뭐 업소까지 있고 그것도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런 그 내부에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그런 어떤 기대를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또 하나는 비록 탈출했다 하더라도 계속 이제 들리는 소식이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피해자라만 보고 있지는 않는다 하다 보니까 자기도 혹시 과거에 웬치에서 있었던 일들이 자기 행동에 대한 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처벌받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이들이 한번 그렇게 쉽게 범죄로 큰 돈을 버는 맛을 보거나 혹은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본 이후에는 적은 수입, 힘든 일, 알바 이런 것들은 전혀 자기들에겐 양이 안 차는 거죠. 그 생활을 하기 싫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구출해줬는데 다시 범죄 단지로 들어가는 이런 양상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했다가 이민 당국에 구금이 돼 있었던 한국인 64명이 지난 10월에 국내로 압송이 됐습니다. 지난 10월 18일이었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의 모습인데요.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돼 있던 한국인 64명이 국내로 압송됐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범죄, 로맨스 캠이랄지 노쇼 사기 이런 부분에 다 이제 연루가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정말 귀국하는 사람들, 압송되는 사람들을 보면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되어 있고 젊은 여성의 모습도 보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각 관할 경찰서로 압송이 됐습니다. 이번에 압송된 사람들은 각종 사기 범죄에 가담한 점으로 64명 중 56명이 구속된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야, 지금 8명 빼고는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은 캄보디아에 구금됐을 당시 귀국을 거부했는데요. 조직 총책이 캄보디아 당국에 뇌물을 건네서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거라고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캄보디아 웬치에서 납치나 감금 피해는 입지 않았고 탈퇴까지 가능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한국 흥사단에서 우리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만약에 10억 원을 벌 수 있다면 징역 1년 정도의 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를 의향이 있느냐. 놀랍게도 56%에 해당되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10억 원이라면 그러니까 이게 과연 그들의 잘못일까요? 우리 사회가 돈이 제일 중요하다. 돈 없으면 무시받는다. 어떤 수를 써서든 성공하고 돈 벌어라. 이렇게 앞서 보셨던 장난처럼 경찰관들한테 텔레그램 없어요? 하고는 텔레그램으로 상황을 보내던 젊은 청년들의 머릿속에 무엇이 있을까? 이런 인식이 들어있지 않을까요? 자기는 가서 돈 벌겠다는데 왜 당신들 왜 내 자유 막아? 이런 인식인 거죠.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동은 그들이 폭행, 감금, 고문을 안 당한다 하더라도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치는 거거든요. 피눈물 흘리는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노쇼 사기 피해자들이 얼마나 우리가 많이 소개해드렸습니까? 그런 우리 현 상황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캄보디아든 어디든 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들. 우리의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 국민 대상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치도 취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2024년 8월 19일 오후 4시 서울의 한 난원. 지금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이제 주인이고 그 여유롭게 이제 난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남성은 천천히 난을 구경하다 향해서 이 사람이 갑자기 팔꿈치로 가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머리를 집중적으로 때리기 시작하는데요. 연세 있는 분들이 왜? 어머, 왜 그래? 기절하신 것 같은데? 주인이 기절을 하니까 의자를 빼서 바닥에 눕힙니다. 그리고 발길질을 합니다. 원한이 있나? 역시 머리만 발길질을 합니다. 위험해. 계속해서 머리를 공격하는데요. 위험해. 폭행이 끝났다 싶으니까 이 난을 재배하는 곳으로 가서 비닐 커튼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나들 헤집어 놓기 시작합니다. 무슨 이유인지 난을 전부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남성. 잠시 후에 본인의 짐을 챙겨서 이 남자는 유유히 사라집니다. 태연하기도 하다. 왜 저래? 원한이야, 왜 저래?
피해자는 무려 19시간이 지나서야 의식을 찾을 수 있었고 그래서 병원으로 이송됐고요. 전치 7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식을 못 찾으셨으면 저 자리에서 정말 사망을 하셨을 수 그러니까요. 뭐 있을 겨울이었으면 것 같아요. 진짜 저체온증으로 19시간을 방치되어 있었다는 얘긴데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뒤쪽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네. 격투기 종목에서도 후두부 가격은 금지고 그리고 지금 누워있는 사람을 축구공 차듯이 얼굴을 막 걷어찼잖아요. 그 너무 잔인하고 위험해서 치명적인 부상으로 진짜 사망할 수 있는 장면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70대 피해자는 난초 재배상이고요. 60대 저 가해자는 난초 매매상입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신의 손, 또 가해자는 난초 대통령이라고 불릴 만큼 이 난초를 매매하고 재배하는 그 사이에서는 유명한 분들이라고 합니다. 무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난초 사업을 같이 했었지만 태황이라는 품종의 난초 때문이었습니다. 이 태양은 한 촉당 가격이 무려 1억 원이 넘는 고가의 난초였는데요. 키우기가 까다로운 난초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잘 키웠기 때문에 두 사람은 약 7년 전부터 난초 거래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은 한 줄기에 1억? 그런 거죠. 한 촉이 한 줄기니까. 근데 저거가 혹시 그건가? 그거예요? 아까 막 뽑았던 거? 그런 거일 거예요, 아마. 1억, 2억, 3억. 네. 사건이 발생하기 약 1년 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평소처럼 난초 태왕을 예약 주문했는데요. 주문 당시 태양의 가격이 1억 원 상당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예약한 난초를 찾으러 가니까 1억이었던 난초가 4억으로 올라 있었던 겁니다. 많이 자라서 4억의 가치가 되어버린 겁니다. 뭐 4줄기가 나왔나? 4억이 된 거예요, 지금. 촉이 여러 촉이 나왔나 보다. 촉이 4개가 돼버린 촉이 거죠. 나온 거지, 키우셨나 지금. 보다. 일반적으로 직거래 방식으로 그 거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난초라는 것이 키우기가 무척 까다롭기 때문에 완전히 아직까지 성장하지 않은 촉 이걸 미리 예약을 해둔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자란 뒤에 이제 구매를 하는 이런 방식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정해져 있지도 않고 또 변동폭이 무척 심한 것이 난초 시장이라고 합니다. 4억 원 상당의 태왕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지불한 돈은 4억이 아니라 1억이었던 겁니다. 뭐지?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두 사람의 갈등이 깊어졌고요. 1년간 연락은 끊고 지냈다고 지금 합니다. 가해자가 돈을 안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가해자가 돈 안 줬죠. 그러니까 가해자는 자기는 1억에 예약을 했고 예약한 거 그대로 가져왔다. 근데 그 사이에 4개가 됐는데 그건 원래 내 건데 내 것이 4개가 된 거니까 전체가 다 결국 1억 아니냐. 피해자는 한 촉당 1억인데 내가 잘 키워서 4개가 됐는데 그렇죠. 가져가려면 하나만 떼서 가져가든지 이거 4개 다 가져가려면 4억을 내라. 근데 아마 어떻게든 서로 구두상으로는 합의가 돼서 가져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피해자는 4억 원을 줄이라 기대했는데 가해자는 1억 원만 보낸 거죠.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갈등이 서로 심해져서 서로 누가 맞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럼 어쨌든 피해자분은 주고 뭐 신고도 안 하고 했으니까 선심 쓴 거죠. 결국에는 뭐 좀 억울해도. 가해자 측 이야기와 피해자 측 이야기가 다릅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면요. 우선 가해자 주장입니다. 가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가 자신에게 아이고 이젠 돈도 없네. 깡통이네. 등의 비난과 조롱을 해서 근데 피해자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피해자 이야기는요. 가해자가 투자를 받아서 자기가 난초를 키웠대요. 그런데 이 가해자가 키우던 난초가 다 죽어버렸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매할 난초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피해자를 찾아와서 피해자가 키우는 저 많은 난초들 좀 가져가려고 왔었다. 이렇게 이제 피해자는 주장을 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폭행해서 의식을 잃게 만들고는 이 난초 있는 곳으로 가서 막 헤집어 놨지 않습니까? 됐냐면 난초 85촉이 훼손되거나 없어져 버렸다라고 합니다. 금액적으로만 따지자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무려 150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겁니다. 가해자의 행동의 동기를 좀 가늠을 해야 어떤 죄를 적용하고 어떤 처벌을 내릴지를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참 어렵습니다. 이 두 사람 이야기가 너무 다르고요. 예를 들어 피해자 측 이야기가 맞다면 저 범행은 기본적으로 강도가 목적인 거거든요. 그럼 가해자 측이 자기도 저게 키울 수 있으리라 판단했는데 잘 안 되고 다 망하고 왜 이 사람 건 잘 돼? 내가 가지지 못할 바에는
너도 못 가지게 하겠어. 네. 못났다. 그런 심정이라 본다면 조금은 달라지죠. 그래서 가해자는 어떻게 됐나요? 가해자는요, 상해와 재물 손괴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근데 재물 손괴 일단 그 아까 장면에서 여러 난 중에 골라서 이렇게 파내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네네네. 그게 아마도 비싼 것만 좀 골라서 훼손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는가. 이 사건에서 가해자가 폭행으로 상해를 가한 뒤에 난초를 자기 걸 가져갔다라고 한다면 그 행위를 따져본다면 강도상해죄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강도상해죄까지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 징역 4년 정도의 형량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거의 죽을 근데 뻔했는데. 아까 150. 그러니까. 그거 어떡해? 그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야죠. 자기 잘못된 상황을 회복하기 위해서 화해하려고 찾아왔는데 분을 참지 못하고 이런 일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오후 5시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 출동한 형사들. 뭐지? 왜? 소방대원들도 현장에 왔습니다. 위에서 자살 시도하네. 신고 내용은 10층 베란다에서 어떤 남자가 뭘 떨어뜨렸나? 옷에 불을 붙여서 던진다는 겁니다. 그럴까요? 자칫하면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 소방대원들까지 긴장하고 서둘러서 이 남자의 위치를 경찰이 확인합니다. 자, 10층이라는 사실이 확인이 됐고 바로 진입합니다. 하지만 문을 열지 않는 남성 때문에 결국 강제 개방을 시도하는데 강제로 개방합니다. 자, 문이 열렸습니다. 이때 뭘 뭐야? 집안에서 접시가 날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짝이 방문을 집어 던지기까지 합니다. 왜 집을 다 부숴버렸나? 와, 집안에 있는 방문을 뜯었어요. 와, 계속 뭘 던지고. 망치 아니야 방금? 네. 아이고야. 이미 화가 잔뜩 나 있습니다. 이 화를 참지 못합니다. 뭐지? 결국 경찰이 테이저건을 꺼냈습니다. 쏴야지. 자, 남성을 향해서 발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계속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이 테이저건이 아깝게 비껴나갔습니다. 그 제압이 안 됐고요. 하지만 경찰 포기하지 않고 자, 방패를 이용해서 밀고 들어가서 제압해버렸어. 이 사람을 넘어뜨렸고 그리고 여러 명의 경찰이 이 남자를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은요, 불을 붙인 물건 이외에도 칼을 가는 데 쓰는 그 숫돌까지 던져서 아주 큰 상처를 입을 뻔했습니다.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남성은 평소에도 문제를 자주 일으켰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집안에서 혼자 고함을 지르기도 했고요. 칼을 들고 아파트를 배회하는 등의 소란을 부려왔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좀 비정상적인 사고 체계에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분노 상황이 지속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새를 들어 살고 있던 사람이었는데요. 저 집의 집주인도 평상시에 저 사람이 이상 행동을 많이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한 번은 변기를 고쳐달라고 집주인한테 전화를 해서 마구 요구를 하면서 밑도 끝도 없이 자기가 김두한이다. 또 시라손이다. 때려주겠다. 이렇게 화를 내면서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일단 저 남성 혹시라도 술에 취해서 저랬을까 싶어서 음주 측정을 해봤더니 전혀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고요. 또 마약 검사에서도 음성 반응이었고요.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계속 횡설수설하기도 했고요. 그 구속 상태에서 유치장에 갇혀 있는데 유치장 내에서도 난동을 계속 부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혹시 이 남성 정신과 진료 기록이 있나 찾아봤더니 전혀 정신과 치료받은 이력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 중에 보면 아직까지 조현병 등의 진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인지 왜곡이라는 게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인지 왜곡에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자기가 만약에 억울한 일이 한 번 있었으면 세상 모두가 나에겐 억울하게 대하는 거야. 또 자기에게 발생했던 나쁜 일이 있으면 나는 뭐 인생이 이미 꼬였어. 이런 식으로 과잉 일반화하는 경우도 인지 왜곡의 한 증상인데 저 사람 같은 경우는 뭔가 주변 사람들하고의 갈등이 있다고 한다면 모든 이웃이 나를 미워해. 모든 이웃은 나를 지금 공격하려고 하고 있어. 이러한 이제 인지 왜곡 상태에 빠져서 저런 분노가 야기가 되고 참지 못하고 폭력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새들어 살던 남성의 짐을 처리하기 위해서 면회를 갔는데요. 이 남성이 자신의 누나와 연락을 하라라고 해서 집주인이 남성의 누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누나가
동생이 나를 괴롭힐 것 같아서 남동생의 일에 더 이상 내가 관여하고 싶지 않다라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이런 비정상적인 사고 체계가 진행이 되어서 치료가 어느 정도 개입이 되어야 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모두 단절되고 치료가 개입되지 못한 것도 원인 중에 하나이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랜 시간 동안 피해를 받고 있었던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이 가해 남성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좀 빨리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2025년 7월 경기도의 어느 한 PC방. 맞다? 맞다. 그는 혼자서 컴퓨터 세대를 왔다 갔다 하며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뭐지? 보이스피싱? 사실 이 남자는 지금 자동 클릭 프로그램, 즉 매크로를 사용해서 불법 티켓을 구매 중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매크로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클릭 한 번 했을 뿐인데 자동으로 티켓이 예매가 됩니다. 대박. 이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와. 원래는 막 수차례, 여러 차례 재빠르게 빨리빨리 클릭해야 겨우 볼 수 있는 이 창. 자, 그리고 지금 뒤에서 누군가가 촬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네. 예, 촬영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잠복 중인 형사입니다. 오, 대박. 지금 형사가 뒤쪽에서 이걸 찍고 있는데 지금 이 남자 열심히 불법 매크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박. 저쪽에서 누군가가 들어옵니다. 또 다른 남성이 다가오는데요. 도와주나? 경찰. 자, 힐끗 쳐다보더니 갑자기 이 사람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서 창을 닫습니다. 건들지 마, 동작 그만. 또 다른 형사였습니다. 그제서야 급하게 창을 닫아보지만 건들지 마세요. 건들지 마세요. 손 떼세요. 그래서 소리날 수 있어요? 응? 무슨 경찰인지. 바로 검거가 됐습니다. 와, 이러니까 우리가 볼 수가 없지. 올해 저 야구 인기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난리 났었죠. 네, 역대 최고의 흥행을 기록하면서 티켓 구하기가 저도 한번 시도해봤거든요. 11시에 시작한다고 해서 제가 막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못 구해 못 잡아. 그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습니다. 야구 티켓 암표 판매자가 자동 클릭 프로그램인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야구 티켓을 대량 구매하고 되팔기를 했던 거죠. 6만 명 대기하고 있고 막 이러는데 그 사이를 저렇게 사버리면 진짜 가뜩이나 어려운 티켓팅이 피켓팅이 되는 거예요. 네. 피켓팅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주셨는데요. 그게 실제로 많은 이제 그 예약 희망자들이 사용하신 용어라고 합니다. 피가 튈 정도로 경쟁이 치열한 티켓팅. 그래서 피켓팅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이런 피켓팅에서 어떻게 구했는지 안표상들이 바로 저 장면에서 이제 답이 나옵니다. 이 매크로라는 불법 프로그램은요, 자동으로 예매창을 열고요. 그리고 인원수, 좌석 위치 이런 걸 수동으로 우리는 다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매크로는 자동으로 그걸 넣도록 이미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척 빠르게 다른 사람들 수동으로 하는 동안 이미 다 해당되는 절차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티켓들을 선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량으로 이런 티켓들을 선점한 이후에 정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비싼 값으로 그 암표로 되파는 거죠. 근데 명절에 기차표 그거 하기도 힘들잖아요. 그 표도 되판다고 들었어요. 아, 맞아. 진짜 구하기 힘들거든요. 오래전부터 좀 문제가 되어 왔던 건데요. 이번에 검거된 40대 남성은요, 2023년부터 본인과 가족 등 6개의 계정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써왔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은요, 5,200여 차례에 걸쳐서요, 약 1만 장의 프로야구 티켓을 확보를 했고요. 매크로 프로그램뿐만 아니고 대기번호 없이 바로 예매 사이트로 넘어가는 직접 링크 프로그램까지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높은 시간에 맞춰 사이트 접속해도 무조건 대기번호 뜨거든요. 진짜 어려운데 저 이런 거 진짜 잘했는데 진짜 어려워요, 요즘에. 만약에 그 한 장에 만약에 프리미엄 10,000원 붙이면 그 1억이고. 경찰에 검거된 암표 판매자의 경우에요. 티켓 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총 5억 7천만 원 상당의 티켓을 거래했고요. 그 결과 얻은 불법 수익 무려 3억 원 가량이 순수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암표 구입용 매크로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해가지고 온라인으로 판매한 20대 남성 2명도 검거가 됐는데요. 이들 역시 오래전부터 약 1,000명의 사람들에게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을
판매에서 9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싸게 웃돈을 주고 암표를 구매하려다가 사기당하는 피해자들이 늘고 있어요. 공연이나 경기를 보면 그나마 다행인데 사기당해서 돈만 지불하고 공연도 못 보고 경기도 못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경찰도요, 불법 암표 판매상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나훈아, 임영웅 씨의 콘서트 표를 판매해서 약 1억 원이 넘는 수익을 벌어들인 범인들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는요, 아이돌 그룹이죠. NCT 위시 콘서트 티켓의 경우에 정가가 19만 8천 원짜리 티켓이 있었어요. 그런데 800만 원에 판매를 해서 와. 이게 무려 40배가 넘는 금액이거든요. 암표 판매가 불법이니까 이 사람들도 처벌받는 거죠? 네, 당연히 처벌받습니다. 검거된 그 암표 판매상이요, 경찰 조사에서 사실 자기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범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읍소를 하게 됐지만요, 암표 판매는 대단히 계획적이고요. 이건 생계형 범죄로 어쩔 수 없어서 한 범죄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선처받지 않는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구매한 암표를 판매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현행 공연법 그리고 국민체육진흥법 등에 의거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MBC 에브리원 범죄분석 코멘터리쇼 히든아이였습니다. 히든아이는 매주 월요일 오후 30분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좋은 영화였습니다.